7살 어린 왕자는 몰랐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궁궐 안에서는 그 이름조차 함부로 꺼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기 전 남긴 말 한마디 때문이었죠. 이 일을 100년 동안 다시 꺼내지 말라. 그런데 그 유언은 10년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끝에서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피바람이 몰아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연산군은 그냥 미쳐버린 폭군으로 그려지곤 하는데요. 사실 그 뒤에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성종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 9대 임금 성종은 흔히 성군으로 불리죠. 학문을 사랑하고 제도를 정비한 왕으로요. 그런데 이 왕에게는 후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두운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입니다.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후궁으로 입궁한 한 여인이 있었죠. 이 여인이 바로 훗날 연산군의 생모가 되는 패비 윤씨입니다. 윤씨는 후궁 신분으로 궁에 들어왔다가 원자를 낳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왕의 첫 아들을 낳은 어머니, 그것도 정비 자리가 비어있던 시점이었거든요. 결국 윤씨는 왕비 자리에 오릅니다. 후궁에서 국모의 자리까지 조선 궁중사에서 흔치 않은 신분 상승이었죠. 고개한수는 마침내 남스타진 팀에도 fine. 어느 쪽도 버섯. 린드 바꿔 어떻게 말과 말도 장난 안 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됩니다. 궁궐이라는 공간은 사랑만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윤씨는 그 상황을 견디기 힘들어했다고 전해집니다. 남편의 마음이 다른 후궁들에게 흘러가는 걸 지켜봐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점점 궁궐 안에 큰 문제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람 감정인데 당시 궁중법도에서는 왕비의 자격을 흔드는 중대한 흠이었거든요. 성종과 윤씨 사이의 갈등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다툼이었을지 몰라도 궁 안에서 벌어지는 다툼은 절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지 않았죠. 신하들이 이 갈등을 지켜보기 시작했고 조정 안에서도 왕비를 둘러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합니다. 사적인 부부싸움이 국정의 문제로 번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479년 성종 10년의 일이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왕비 자리에서 폐위됩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난 왕비, 어제까지 궁모였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궁밖 신세가 된 겁니다. 이 순간 어린 원자는 아직 자기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겁니다. 왕실의 결정은 늘 아이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으니까요. 폐위만으로 이야기가 끝났다면 어쩌면 훗날의 비극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문제는 폐위 이후에도 갈등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궁 밖으로 나간 윤씨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됐습니다. 다시 궁으로 부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완전히 끝낼 것인가. 조정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동정론을 펴는 신하들도 있었고 강경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이 논의를 가장 앞장서서 밀어붙인 사람은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성종 본인이었습니다. 흔히 이 사건을 두고 신하들의 압박 혹은 시어머니의 미움 때문이었다는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기록을 보면 결정의 중심에는 성종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482년 성종 13년 갈등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말로 향합니다. 왕은 신하들과의 논의 끝에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폐위된 왕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었습니다. 승지 한 사람이 그 명을 받들고 궁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패비 윤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 죽음은 성종실록에 분명하게 기록된 사실입니다. 야사가 아니라 조선 왕조가 직접 남긴 공식 기록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성종은 이 사건이 끝난 뒤 곧바로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이 일을 다시는 입 밖에 꺼내지 말라는 사실상의 함구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어머니를 죽이고 그 죽음마저 침묵 속에 봉인해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들의 어머니 이야기를 왜 그렇게까지 막아야 했을까요? 짐작해보면 성종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건이 계속 회자되면 언젠가 원자의 마음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겠죠. 그래서 성종은 승정원에 명을 내립니다. 패비 사사와 관련된 논의를 100년 동안 다시 꺼내지 말라는 명이었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 언뜻 보면 그냥 영원히 묻어두겠다는 말처럼 들리는데요. 실제로는 그만큼 이 일이 왕실에 치명적이라는 걸 성종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패위와 사사를 밀어붙인 쪽은 신하들이 아니라 성종 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기록을 보면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많은 대신들은 패비를 살려두자는 쪽, 그러니까 동정론 쪽에 가까웠거든요. 왕비를 패하는 것과 죽음을 내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무게의 결정이었으니까요. 신하들 입장에서도 함부로 찬성하기 어려운 사안이었던 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됐을 때 특히 중요한 지점이 됩니다. 한편 궁궐 안에서 어린 원자는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궁을 떠난 뒤였고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죠. 궁중의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이 원자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했을 겁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있었는데 그 이야기만 나오면 주변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 원자는 세자로 책봉됩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였죠. 세자 교육을 받는 동안에도 생모에 대한 진실은 철저히 감춰진 채였습니다. 조정의 공식 기록에서도 이 사건은 최대한 언급을 피하는 분위기였고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세자 시절의 이 인물은 자기 생모의 죽음에 대해 정확한 전말을 알지 못했다는 게 정사의 일반적인 서술이라는 점입니다. 드라마에서처럼 어릴 때부터 눈치채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철저하게 가려진 진실 속에서 자라난 세자였습니다. 웨이미의 전보행면은 성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성군으로 칭송받던 왕의 시대가 끝난 겁니다. 웨이미의 뒤를 이어 바로 그 세자가 왕위에 오릅니다. 조선의 10대 임금, 연산군이었습니다. 즉위 초반의 연산군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폭군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하게 국정을 살피는 왕에 가까웠죠. 이 시점의 연산군에게는 아직 자기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그 진실이 다가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유언은 성종의 예상보다 훨씬 빨리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1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균열의 조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아주 작은 실말이었습니다. 궁 안 어딘가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 누군가의 스치는 표정 같은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그 작은 실마리가 결국 왕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는 시작점이 됩니다. 연산군이 진실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조정 안의 공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 중 하나가 터지게 됩니다. 그 이름, 갑자사화였습니다. 갑자사화. 이름만 들어도 서늘한 이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지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후대 사관들이 추측으로 채워넣은 부분이 많다는 게 학계의 지적이거든요. 전통적으로는 측근 신하 한 명이 왕에게 이 사실을 밀고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신빙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서 확정적 사실이라기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진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알려줬는지가 아니라 알게 된 이후 연산군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춰져 있던 어머니의 죽음, 그 전모가 드러나자 왕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갑자사화를 단순히 어머니 복수극 하나로만 설명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 그리고 훈구파 대신들과의 오랜 갈등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생모의 죽음은 그 갈등에 불을 붙인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연산군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개인적 슬픔이자 동시에 권력을 흔들 수 있는 명분이었던 셈이죠. 두 가지 감정이 한순간에 겹쳐진 겁니다. 진실을 알게 된 왕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합니다. 20년도 더 지난 사건을 하나하나 다시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조금이라도 관여했거나 심지어 방관했다고 지목된 사람들까지 처벌 대상에 올랐거든요. 물론 사료마다 집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 정확한 숫자보다는 그 규모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공신조차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명회라는 이름, 조선 초기 정치를 주름잡았던 최고 권력자였는데요. 그런 인물조차 부관참시, 그러니까 무덤을 파헤쳐 시신에 다시 형벌을 가하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쳤다는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시 연산군의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게 됩니다. 그날 왕명을 받들어 심부름을 했을 뿐인 신하였는데 20년이 지나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른 겁니다. 명을 내린 건 성종이었는데 정작 그 명을 수행한 신하가 대신 죗값을 치른 셈이니까요. 성종의 후궁이었던 두 사람,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도 이때 처형됩니다. 폐비 사건 당시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두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처벌의 칼끝이 살아있는 사람이든 이미 죽은 사람이든 가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20회가 넘는 시간의 간격조차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왜요? 처벌은 신하들 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피바람은 결국 왕실 가장 가까운 곳까지 번지게 됩니다. 갑자사화가 벌어졌을 당시 성종의 어머니이자 연산군의 할머니였던 인수대비는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패비 윤씨 사건이 벌어졌던 그 시절을 함께 지켜본 몇 안 되는 생존 인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갑자사화의 피해는 결국 인수대비에게도 미치게 됩니다. 자기 손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유일한 왕실 어른이었습니다. 흔히 알려진 것처럼 인수대비가 패비사사에 앞장서서 관여했다는 이야기, 이건 후대에 널리 퍼진 통설에 가깝습니다. 인수대비를 일방적인 악역으로 그리는 건 사실관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서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정적 사실로 단정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분명한 건 갑자사화 이후 인수대비의 궁중 생활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손자의 눈빛 하나에도 편할 수 없는 나날이 시작된 거죠. 한편 피바람이 지나간 조정의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어제까지 나란히 앉아있던 대신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살아남은 신하들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 자기 이름이 다시 거론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공포 속에서 흥미로운 일화 하나가 전해집니다.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게 두려워 일부러 몸을 다쳤다는 두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어전회의로 향하던 다리 위에서 일부러 말에서 떨어져 다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렇게 참석을 피해서 화를 면했다는 거죠.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는 이 일화에서 이름을 따온 다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종침교라는 지명인데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의 공포가 지명 하나로 남아있는 셈입니다. 이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였습니다. 조정에 나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선택이 되어버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연산군이 단순히 복수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해 숙청과 동시에 왕은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생모의 명예를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연산군은 패비 윤씨를 다시 왕비로 추존하려 했습니다. 죽은 어머니에게 뒤늦게나마 정식 왕후의 자리를 돌려주려 한 거죠. 그 이름도 정해졌습니다. 재헌왕후. 이렇게 추증하려 한 겁니다. 살아생전 누리지 못한 자리를 죽은 뒤에라도 채워주려는 시도였습니다. 묘소도 격상시켰습니다. 원래는 회묘라는 이름의 소박한 무덤이었는데 이걸 왕후의 능에 걸맞은 회릉으로 높이려 한 겁니다. 이 대목에서만큼은 폭군이라는 수식어와는 다른 얼굴이 보입니다. 권력을 향한 냉혹한 복수와 어머니를 향한 절박한 그리움이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하지만 신하들의 반대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미 피바람으로 만신창이가 된 조정에서 감히 대놓고 반대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도 말이죠. 정치적 상황 역시 녹록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왕후 추존은 결국 완전히 관철되지 못한 채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연산군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갑자사화 이후에도 그의 통치는 점점 더 다른 방향으로 치닫기 시작했거든요. 바로 이 지점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군 연산군의 모습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사화가 지나간 뒤 연산군의 통치는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래도 신하들과 논쟁하고 반대 의견을 듣는 흉내라도 냈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 자체를 아예 참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사라진 건 왕과 신하가 함께 학문을 논하던 경연이었습니다. 조선 왕이라면 응당 거쳐야 할 자리였는데 연산군은 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경연이 사라졌다는 건 단순히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공식 통로 하나가 완전히 닫혀버렸다는 의미였거든요. 왕의 잘못을 지적하던 사간원과 홍문관, 이런 기구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유명무실해지고 맙니다. 궁궐 밖 백성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사냥과 유흥을 위해 도성 인근의 넓은 땅을 궁궐 소유지로 편입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땅에 살던 민가는 강제로 철거됐습니다. 대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온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 궁으로 들이는 제도도 만들어졌습니다. 흥청이라 불린 이 여인들은 왕의 유흥을 위해 동원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흥청망청이라는 표현, 이 말의 뿌리가 바로 이 시기 이 제도에서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나라의 곳간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왕의 유흥과 사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졌습니다. 세금은 늘어나는데 정작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연산군의 이런 폭정을 생모의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원인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진 폭정에는 왕권을 절대적으로 강화하려는 정치적 야심도 함께 작용했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이 두 가지가 뒤엉키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주로 이어진 셈입니다. 신하들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어제는 무사히 넘어간 하루가 오늘도 무사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었거든요.
작은 실수 하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위협하는 시대. 조정의 공기는 그야말로 숨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왕에게 등을 돌린 신하들이 조용히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궁궐 밖에서는 이 폭정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궁궐 밖에서 힘을 모으던 이들, 그 중심에는 무관 출신의 몇몇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조정에서 밀려나거나 언제 화를 당할지 몰라 숨죽이고 지내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처음부터 대놓고 반란을 계획한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살아남기 위한 눈치 보기, 그리고 조용한 푸념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왕의 폭정이 도를 넘어서면서 조용한 불만이 점점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죠. 당시 조정 대신들 상당수가 갑자사화에서 가족이나 동료를 잃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공포, 그게 이들을 움직이게 한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1506년, 마침내 이 움직임은 실행 단계에 접어듭니다. 조선 역사는 이 사건을 중종반정이라 부릅니다. 반정을 준비한 이들은 은밀하게 무장병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궁궐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도성 곳곳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쌓여온 분노가 마침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습니다. 궁궐 요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정리됐다고 전해집니다. 연산군은 결국 왕위에서 끌어내려집니다. 한때 조선 전체를 벌벌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궁궐의 화려함 대신 외딴 섬의 초라한 거처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왕이 즉위합니다. 연산군의 이복 동생이었던 인물, 훗날 중종으로 불리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연산군이 강화도로 유배를 떠난 뒤 그의 어머니를 둘러싼 모든 흔적도 함께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그토록 되찾으려 했던 명예, 그것마저 이 정변 이후 조용히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재현 왕으로 추존하려던 시도는 완전히 취소됩니다. 왕후의 능으로 격상됐던 회릉도 다시 원래의 이름과 격으로 되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패비 윤씨는 아들이 왕이었던 짧은 시기를 제외하면 끝까지 명예를 되찾지 못한 채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억울한 죽음이 억울한 결말로 다시 한번 마무리된 셈이죠. 여기서 잠깐 강화도로 향하던 연산군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때 조선을 벌벌 떨게 했던 절대 권력자가 이제는 초라한 유배객 신세가 된 겁니다. 궁궐의 화려한 침소 대신 좁고 초라한 섬의 처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곁을 지키던 수많은 신하도 이제는 아무도 없었죠. 연산군은 폐위된 지 불과 2달 만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절대 권력의 정점에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었습니다. 왜 연산군은 이렇게까지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사건 하나만으로 연산군의 폭정 전체를 설명하려 한다면 그건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모의 죽음이라는 개인적 비극, 그리고 왕권을 절대화하려던 정치적 야심, 이 두 가지가 뒤엉키면서 걷잡을 수 없는 폭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성종을 돌아보면 또 다른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왜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일을 침묵 속에 묻어두려 했을까요? 어쩌면 성종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자신이 그토록 애써 지켜온 왕실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침묵과 은폐가 오히려 더 큰 파국을 불러왔습니다. 진실을 감추는 대신 마주했다면 어쩌면 다른 결말이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감추는 것이 정말 지키는 길이었을까? 아니면 오히려 더 큰 파국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을까? 궁궐 안의 침묵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신하 수백 명의 목숨, 그리고 조선 왕조 전체의 방향까지 흔들어 놓았습니다.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 남아있는 다리 하나, 종침교라는 그 지명 속에는 500년 전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 위에도 어쩌면 지워지지 않은 역사의 흔적이 함께 남아있는 셈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찬찬히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감정 하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질투, 그리고 그로 인한 갈등, 지금 기준으로 보면 어디서든 있을 법한 감정 싸움이었는데요. 그게 조선이라는 시대의 궁중법도 안에서는 목숨을 건 정치적 사건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성종이라는 인물을 다시 생각해봅니다. 학문을 사랑하고 제도를 정비한 성군, 그런 평가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내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사실을 자식에게조차 철저히 숨긴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 안에 이렇게 상반된 얼굴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 어쩌면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서늘한 교훈 아닐까요? 연산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그냥 미쳐버린 폭군으로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죽음을 뒤늦게 알게 된 한 인간의 배신감과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슬픔이 그가 저지른 폭정과 학살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갑자사와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린 사치와 폭정, 이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건 이 모든 파국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답의 절반은 바로 침묵과 은폐였습니다. 성종은 진실을 마주하는 대신 감추는 쪽을 택했습니다. 100년 동안 입에 올리지 말라는 유언, 그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그저 미뤄놓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뤄둔 문제는 결국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불어나 돌아왔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됐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처와 분노가 함께 터져 나온 겁니다. 이 이야기가 50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 우리에게 회자되는 이유, 어쩌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왕실이라는 특별한 공간의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질문은 지금 우리 삶과도 무관하지 않으니까요. 가까운 사람에게 감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시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때의 충격은 처음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패비 윤 씨의 죽음, 성종의 함구령, 연산군의 뒤늦은 발견과 갑자사화, 이 세 단계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됩니다. 진실을 감추는 것이 정말 누군가를 지키는 길이었을까요? 역사는 이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는 조선 왕조실록 곳곳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연산군과 패비 윤 씨의 이야기, 조선 왕실이 오랫동안 감추고 싶어 했던 이 전모를 통해 여러분도 저마다의 질문 하나쯤은 떠올리셨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침묵이 어떻게 파국으로 이어졌는지 그 무게를 함께 느껴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조선의 숨겨진 진실로 찾아오겠습니다.